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 환경을 더 쉽게 접하고 그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벌써 해양환경 특강도 4회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바다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도 실시간 수어 통역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강연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강의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강연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안내사항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고 라이브 도중에 Q&A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과 바게트볼 세트를 드립니다. 교육 사전 사후 설문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전 실천 인증샷까지 완료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5분께 스타벅스 음료 쿠폰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차시에는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친환경 매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 인증샷은 홈페이지 상단 탭에 있는 학습지원센터에서 국민참여 게시판에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강의 신청이 필수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도 들으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심해 생물,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아주 깊고 신비로운 바다를 연구하시고 또 해양과학의 최전선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활동과 강연을 통해 바다의 매력을 전해주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동성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향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깊은 바닷속 심해 생물의 신비로운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극한의 환경을 향한 도전과 탐구가 어떻게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또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인 김동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극한환경이라고 불리우는 깊은 바다, 즉 심해, 저희가 심해는 200m 이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심해라고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그 심해 및 열수 생태계의 비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짚을 때 키워드가 될 게 심해와 이 열수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미래의 깊은 바다를 대변하는, 현재도 뜨거운 핫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의 해양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보문고랑 과학자들은 왜 깊은 바다로 갔을까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한 7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같이 참여한 연구자들끼리 한 챕터씩 쭉 써서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출판된 책이 있으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인기가 많아서 아마 절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책을 못 구해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제가 183회 벌거벗은 세계사의 해저 이말리 깊은 바닷속은 왜 전쟁터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183회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가서 깊은 바닷속의 여러 가지 해양 생물과 그 다음에 광물 자원들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생물 자원이나 기타 광물 자원, 바다는 크게 우리가 자원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에너지 자원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생물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두 자원에 대해서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얘기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저희가 간단히 중요한 것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이 딥시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과연 지금까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심해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해연, 챌린저 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11,000m, 1920몇, 944 여기까지가 보통 이렇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깊이인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어떤 장비를 갖고 계속 문명이 발달될수록 또 장비도 발달될수록 측량하는 10,000m 이상의 깊이를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씩 오차 범위도 생길 수 있고 측정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장 깊은 심해 10,000m 이상 들었던 사람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이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심해 탐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1872년, 76년에 아주 대표적인 심해 탐사의 역사에 나오는 것이 영국의 챌린저 탐사입니다. 이 영국의 챌린저 탐사는 수심약 8,180m까지 갑니다. 1872년, 76년 4년 동안 태평양을 다니면서 그리고 약 4,700종의 새로운 해양 생물을 발견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그 탐사선이나 잠수정을 갖고 여러 학자들, 탐험가들이 심해를 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60년 자크 피카르가 도너시 트리에스테오라는 걸 타고 1,900m까지 내려가는 아주 가장 깊이 내려간 60년대 이미 1,900m를 넘는 잠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4년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분기점인데 심해 유인 잠수정 이때는 60년대는 이제 내려갔다 오고 끝나지만 이 64년 이후로는 미국의 유인 잠수정 엘빈이라는 것이 4,500m 잠수하면서 이 잠수정은 이제 1년 내내 깊은 바다 가서 항무적 연구, 기타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연구 중에 30년에 이제 윌리엄 비브나 오스티 바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잠수구를 갖고서 이제 약간 240m까지 내려간 그 다음에 34년에 908m까지 내려간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에스테가 1916m를 1960년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가서 잠수를 하는 그런 역사를 남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2012년 3월에 1,900m 이 챌린저 딥 챌린저에서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내려가서 이렇게 잠수를 하고 와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내려가서 잠수한 그런 기록을 또 남기는데 그 이후에 또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보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의 이름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터 베스코보는 2019년에 1,928m 4시간 체류를 하는 기록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탄 잠수정이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이에요. 그래서 이 리미팅 팩터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이 탐험 가면서 이제 사설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이 탐험하고자 하는 분들을 태워서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탐험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베스코보가 하고 있는 리미팅 팩터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10,000m를 넘게 가는 유인 잠수정 중에 하나다라는 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심해까지 내려가는 유인 잠수정은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잠수정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엘빈, 그다음에 프랑스 노틸, 러시아 미르, 그다음에 일본의 신카이 6,500, 그다음에 중국의 짜오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잠수정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건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과학 탐사용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물론 다른 용도도 가끔 쓰지만 뭐 조난 구조할 때도 쓰고 기타 다른 산업용으로도 어쩌다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1년에 대부분은 과학 탐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3명이 같이 들어가는 게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메인 파일럿이 가운데 있고, 여기 보면 창문이 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메인 파일럿이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왼쪽으로는 보조 파일럿, 그다음에 오른쪽 창문 하나 있는 쪽은 이제 옵저버, 관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이 저기에 타게 되겠죠. 이런 잠수정이 현재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요 5개의 대표적인 잠수정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잠수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 잠수정은 Human Operated Vehicle로 그래가지고 HOV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들어가는 잠수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깊게 들어가는 잠수정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본의 신카이 6,500, 심해 6,500이라는 의미인데 6,500m까지 내려가는 잠수정이 이 1년 내내 움직일 수 있는 과학 탐사선 잠수정 중에는 가장 깊게 내려가는 거였는데 중국이 2012년에 그거를 기록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에서 7,062m 내려가는 짜오릉어를 만들고요. 그 후에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국이 또 펀더저우라는 10,000m 넘게 내려가는 유인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펀더저우가 2020년에 잠수에 성공했다라는 언론의 보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들이 잠수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3명의 그러니까 파일럿, 보조 파일럿, 과학자가 내려갔겠죠. 3명이 내려간 그 기록은 있는데 아직 저희에게는 과학자들에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펀더저우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과학적 그 결과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직 없어서 잠수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탐사하고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짜오릉도 2012년 잠수했다고 7,000m 넘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 결과물이 나오고 학회에 발표되고 뭐 이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면밀지는 얼마나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려간 게 이제 우주인들보다 좀 아까까지는 한 7, 8명밖에 안 됐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리미팅 팩터나 이 펀더저우를 통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15명, 20명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명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거는 약 20명 내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그 타이타닉호 관광 탐사 갔던 잠수정이 아마 바다 안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회피하고자 또는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리모팅 오퍼레이티드 베이클이라 그래가지고 리모트 시키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타지 않고 모선 위에서 그 마더십이 있고 그 모선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려서 배 위에서 어떤 자동으로 조종하는, 저희가 로봇 조종하듯이 그런 것을 저희가 RO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V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탐사 갈 때 ROV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뭐 분실되기도 하고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ROV도 가장 깊게 들어가는 것은 일본이 갖고 있던 가이코라는 해구라는 잠수정이었는데 그 잠수정을 예전에 잃어버렸어요. 탐사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한 7,000m까지 가는 ROV가 가이코2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잠수정을 갖고 저희가 이제 심해 탐사를 할 때 왜 이 잠수정을 보여드렸냐면, 심해 탐사나 열수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수정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탐사선이 우리가 RV라는 리서치 베슬, 즉 탐사선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먼 바다로 가야 되고 또 깊은 바다로 가려면 태평양 한가운데나 인도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뭐 5,000m, 7,000m 또는 뭐 때로는 뭐 낮은, 그보다 좀 낮은 데는 뭐 2, 3,000m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큰 배와 그런 잠수정, 그리고 기타 다른
조금은 첨단적인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해와 이 열수 생태계 연구는 비교적 근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몇십 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개 유인 잠수 있는 나라들 보면 다 세계 강대국들이에요. 해양 강대국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탐사가 됐고 열수 생태계를 심해 및 열수 생태계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심해에서 지구의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심해는 아무것도 예전에는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70년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엘빈 호가 해저 화산을 조사하는 도중에 우연히 심해에서 흰색 조개 껍데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70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양한 심해 생태계가 바다 및 저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을 해서 우리가 심해 및 열수 생태계 탐사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해 열수 분출구라는 용어입니다. 딥시 하이드로서멀 벤트라는 이 열수 분출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는 여러 가지 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가끔 불의 고리 이런 게 나와서 태평양이나 대서 인도양의 그 중앙 쪽에서 이제 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 서태평양 뭐 동태평양 끝에 가면 이제 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판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땡기면서 그 지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이 갈라서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데거든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갈라진 틈, 이 판에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요. 심해 바닷물이 들어와서 지구 한가운데 멘틀 마그마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뜨겁게 데펴져 가지고 뿜어 올라와서 이렇게 블랙 스모커가 이렇게 스모킹이 일어나는 지역이 저희가 심해 열수 분출구라고 하고 그 열수 분출구 지역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생물이 살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수 분출구는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부딪히는 데에서 지각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 약해진 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지구 중심에 가면 이제 멘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마그마 약 1200도씨의 마그마가 있는데 이런 물들이 뜨겁게 데펴져 가지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선 그 안에 많은 화학 성분을 품고 특히 이제 H2S나 뭐 메탄이나 설퍼나 이런 성분을 가진 그런 이제 블랙 스모킹을 일으키고 때로는 화이트 스모커도 있어요. 하얀색 연기를 내는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이.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빨갛게 퍼지는데 그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지구 일정 수심에 되면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열수 플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열수 플룸이 생기는데 이 열수 플룸은 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플룸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많은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열수 플룸을 찾으면 근처에 열수 분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열수 플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내려서 이런 거를 탐사를 해서 열수 분출구를 발견하는 그 길로 가게 되죠.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토요 같은 CTD 같은 거를 내려보내는데요. 이런 CTD를 내려보내서 일정 지역에 이렇게 토요 방식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역, 플룸 지역은 이렇게 특이한 농도, 특이한 그 화학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열수 플룸 부입자 농도가 다르고 이런 분포를 저희가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근처에 열수 분출구가 있겠구나 하고 그 근처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열수 분출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해 열수 분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온도 또는 성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블랙 스모커, 화이트 스모커 또는 이렇게 막 뻗어 나오는 확산성,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블랙 스모키 같이 이렇게 막 연기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뭔가 아즈라이 같이 일어나는 비활동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랙스모커에는 약 온도 350도씨 정도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안에 하면은 300도씨가 좀 넘고, 그 다음에 금속 화합물과 망간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산성은 보통 한 100도씨 이하 정도 열수가 천천히 유출되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생물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물이 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수 분출공, 열수 침리는 말 그대로 굴뚝이잖아요. 그래서 열수 분출공을 열수 침리라고 하는데, 그 침리에 이제 공을 열수 분출공이라고 하고, 그 침리 굴뚝 같은 게 이렇게 뿌어져 나오면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10년, 20년 지나면 거기도 굴뚝 막히듯이 막혀요. 그럼 그것이 막히면 그 주변에 있는 생물도 죽게 돼요. 그 왜 생물이 죽는지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렇게 고온의 활용성 낮은 pH의 열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세계 주요 열수 지역은 지금 보였듯이 이게 중앙해령, 태평양 중앙해령, 대서양의 중앙, 인도양의 중앙해령, 거기에서 이렇게 뻗어서 중앙해령과 말려 들어가는 지역, 거기에 열수 지역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열수 지역은 이렇게 판들이 벌어지고, 이쪽에는 지금 이 야구공 같은 이 실밥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안 그려졌지만 서태평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동태평양, 대서양도 그렇고 인도양도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끝에 말려 들어가고, 또 이렇게 뻗어 나가는 지역에 대부분 열수 분출구가 존재하고 서태평양에 말려 들어가는데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구는 늘 새로운 지구 표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에 그 평균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2cm 전후, 1.5cm에서 2cm 전후 지구의 새로운 이렇게 지구 표면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뻗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서 뻗어 나가는 게 어디는 1cm가 됐겠고 여기는 2cm가 되겠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평균 한 1.5cm에서 2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수 지역을 저희가 그럼 과연 이 심해 그 깊은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도양 열수구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7년 동안 연구 책임자로 했는데 왜 인도양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양은 이미 70년에 미국이 발견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유인 함정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계속 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갖고 태평양은 너무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대서양하고 연구할 게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려면 새로운 지역을 또 발견해야 되고,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면 또 새로운 생물이 살고 있을 확률도 크고, 그리고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은 곳을 가야 저희가 과학적, 학문적 업적도 남길 수 있고, 또 산업적으로 거기에서 발견된 새로운 생물이나 신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화시킬 수 있는 물질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틈새 시장, 그래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017년이면은 벌써 그 사람들보다 한 40년 늦게 시작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바다 탐사의 4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갖고 40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좋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도양을 선택을 했고, 인도양의 한가운데 가서 저희가 새로 만든 이사보라는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최첨단 6,000도급 이 리서치 베이스를 있었기 때문에 이 탐사도 가능했던 건데 거기에 가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온누리라는 지역을 명명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 이름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논문을 이제 수십 편을 냈기 때문에 온누리, 온바다, 온나래를 2018년, 2021년 세 곳에 새로운 열수 지역을 발견을 했고, 지금 인벤트 B2 아르고라는 지역도 새롭게 발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는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사보라는 6,000도급의 아주 최첨단 탐사선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열수 플룸 발견하기 위한 CTD, 그 다음에 토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농도 다름을 보기 위한 토요를 할 수 있는 장비, 그 외에 뭐 멀티빔 소나, 배 위에서 해저 지형을 그리는 거예요. 멀티빔 소나.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무인잠수정, 캐나다가 갖고 있는 로퍼스라는 무인잠수정을 빌려서 또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 있는 TV 그랩 밑에
카메라가 달려서 바다 한 2,000m, 3,000m 밑에 이렇게 1m 위에다 띄워서 위에 있는 배에서 이걸 끌고 가요. 3,000m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서 카메라에서 중요한 게 잡히면 거기를 저희가 이렇게 삽처럼 떠갖고 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1년 차, 2년 차에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요. 그 외에 많은 이제 뭐 석션 샘플러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아크릴, 푸시코어 이런 것들이 또 멀티플 코어, 박스 코어 이런 많은 장비들, 하여튼 최첨단 많은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활용된다. 그다음에 딥식 카메라 같은 것들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멀티빔 소나를 일단은 그 탐사하는 지역 가서 이렇게 멀티빔을 쏴요. 그래서 그 해저 지형 3,000m 밑에, 4,000m 밑에, 5,000m 밑에 어떻게 해저 지형이 있나. 그 해저 지형을 보면 대략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장비를 어디다 어떻게 내릴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해저 지형을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CTD를 내리는데 이게 245 안에는 이 CTD 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발달된 탐사선만 갖고 있는 탐사선만 갖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 몇 대 없어요. 이렇게 따로 장비가 있는 게. 그래서 날씨가 좀 나빠도 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좋냐면 날씨가 나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도가 많이 치고 저 바깥에도 지금 108 치는데 파도가 이거보다 더 많이 치거든요. 인도양이나 태평양 한가운데는. 그러면 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전화된 안전성이 높은 그런 이런 장비실을 갖고 있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CTD 토유를 달아서 물을 떠서 좀 화학적인 성분이 다른 이 니스킨 바틀은 수심마다 저희가 이렇게 터트린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고 내려서 뭐 100m, 200m, 300m, 500m, 1000m에 이렇게 물을 담아올 수가 있어요. 그 깊이에 가서 자동으로 이거를 배 위에서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갖고 와서 그 이제 물속 성분을 조사를 해서 약간 이상 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집중 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거는 락 샘플러를 하는 건데요. 락 드레지라고 불리는 이런 돌들을 갖고 와서 돌 성분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암석을 주정모라는 박사님들이 타셔서 이 암석 성분들을 보면서 열수 지역이 과연 이 근처에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TV 그레이랍니다. 가운데 TV가 달려있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밑에 내려가서 가면 중요한 데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닫혀서 올라오면 이 안에 많은 생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장비들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물속에 목레스라는 장비인데 물 위에 다층 이것도 이제 100m, 300m, 5m 한 7개 층에서 수층에 있는 플랑크톤들 그다음에 이제 어류들 뭐 작은 어류들 이런 것들도 잡아오고 그다음에 저서생물의 유생들 이런 것들을 잡아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이제 저희가 사용한 후반부에 사용한 무인 잠수정 로포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인 잠수정도 이렇게 내려서 배 위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실에서 이 파일로트들이 이 모니터를 보면서 무인 잠수정을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로봇 팔이 이렇게 2개가 있고 로봇 팔 앞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려 있고 카메라 뭐 그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 이거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로봇에서 보내는 거 갖고선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파일로트들이 있는 거라 저희들이 계속 무선 통신으로 모니터 보면서 뭐 앞으로 1m 더 가달라 내려가달라 올라가달라 오른쪽에 있는 생물을 잡아달라 거기를 뭐로 해달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하는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인대양 10의 열수를 발견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KBS나 이제 YTN에 나오는 영상은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들리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의 열수를 발견한 이제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중에 또 뭐 찾아보면 또 나올 거니까 이것이 저희가 제일 먼저 인도양에서 발견한 온누리 열수의 해역이에요. 보시면 아까 약간 비활동성 아까처럼 이렇게 액티브한 그 블랙 스모커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볼볼한데 여기 이렇게 노랗게 있는 게 홍합이에요. 홍합. 여러분들 요즘도 그 수산시장 가면 있는 거 있죠? 홍합. 이 홍합이
요런 게 여기 홍합이 있고 요런 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처음 발견한 온누리 지역. 온누리 지역은 인도양에서 이런 블랙 스모커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지금 그 후에 딴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가기 전에 딴 나라들도 한 3나라가 갖고 우리가 4번째 인도양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독일과 중국이 또 여기를 가서 발견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태평양에서 발견되지 못한 지역. 태평양에는 이런 지역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태평양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암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뭐 초염기성 그런 걸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마그마가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굳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질학적 성분이 태평양과 다르고 인도양의 다른 지역과 다르고 그래서 생물상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독특한 데를 저희가 운 좋게 제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첫 열수루 지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온 데서 저희가 이제 온도 측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잠적 로봇팔로 가져가서 이 온도계는 굉장히 특수 온도계겠죠. 300도 넘어도 안 녹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녹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온도계로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30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 이제 온도계를 꼽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열수에 나오는 이제 플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지랑이처럼 뿜어져 나오는 데는 많은 이제 아까 그 화학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설퍼 성분도 있고 메탄 성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미생물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렇게 니스킨 바트를 가져가서 로봇팔 2개로 채집해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로봇팔을 이렇게 굉장히 강제 스쿠프 같은 걸 가져가서 이렇게 이거는 고둥 소라 종류예요. 그래서 흰색 엘빈 조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스쿠프 같이 떠가지고 말 그대로 삽으로 떠서 앞에 있는 이 버스킷이 있어요. 거기를 자동으로 열면 이 버스킷 안에 이걸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오죠. 이런 작업을 몇 시간 동안 해요. 필요한 생물 앞에 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다시 온바다, 온날의 두 지역을 한 번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 지역과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온바다를 먼저 보시죠. 온바다는 이렇게 작은 침류가 있고 벌써 블랙스모커가 이렇게 일어나죠. 블랙스모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눈먼 장님 개가 있고 새우들이 이렇게 보이고 빨간 새우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침니들이 여기저기에 올라가 있고 근데 좀 더 보면 제가 온바다 영상을 조금 뒤로 돌렸는데 이렇게 높은 아주 높은 크고 웅장한 이런 침니가 있고 여기도 블랙스모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붙어 있는 게 다 생물들이에요. 홍합도 있고 고등도 있고 여기는 지금 새우들 이렇게 막 하얗게 날리는 것들은 다 새우들이고요. 이게 다 새우들이고 그다음에 따개비류도 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뭐 말미잘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어류도 조금 열수성 어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온바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온바다는 이렇게 블랙스모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이게 침니가 약 20m 정도 길이가 돼요. 이렇게 두꺼운 침니가 약 20m 높이가 한 7개 정도 이렇게 중세 성의 기둥처럼 7개 이렇게 약간 균일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온바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잠수정을 통해서 본 게 굉장히 이 웅장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인 잠수정이든 무인 잠수정이든 잠수정이 볼 수 있는 이 시야는 약 반경 10m까지가 이제 라이트로 뚜렷하게 보이고 그 뒤는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갖고 온 걸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잠수정 하루 사용료 뭐 이런 탐사선 사용료 이런 거 따지면 잠수정만 해도 저희가 한 번 탐사하는데 한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탐사 가는 그 기간 동안에요. 한 10억 이상 들고 저희 또 탐사선도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럴까?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은데.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모든 걸 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스틸 카메라도 찍지만 그 찍은 걸 갖고 저희가 3D 3차원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해서 막 찍어와서 그 잠수성 갖고서 거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갖고 와서 이제 영상을 계속 중첩시켜가면서 많이 찍어온 거를 스틸샷하고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해가지고선 그 현장을 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생물이 어디에 뭐 예를 들면 이 20m 밑에 있고 18m 있고 17m에 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생태 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생물 A라는 생물, B라는 생물, C라는 생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또 몇 개체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있고 근데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3D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바다 해역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요건 또 흰색 고둥 같은 건데 굉장히 실물을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엘빈 조개라는 거 있고 여기 뒤에 홍합이 있고 여기 따개비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본 온바다 말고 온나래라는 지역이에요. 온나래라는 지역은 온누리 온바다랑 또 다르게 온나래는 이 침리가 두껍게 있고 똑같이 온바다랑 좀 비슷한데 좀 높이가 낮아요. 약 한 10m? 그리고 여기는 온바다는 약 20m가 진짜 균일하게 한 7개 이렇게 중세성처럼 있는 거 반면에 여기는 한 10m 정도 쪽에서 15m 정도 되는 이 침리가 좀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고 생물들도 조금 다르게 온바다와는 다른 생물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온도를 저희가 재고 그 다음에 또 생물도 거기서 이렇게 똑같이 스쿠프로 이렇게 생물도 뜨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이거는 이제 석션 샘플러라는 건데 저렇게 뜨기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공청소기처럼 생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이걸 석션 샘플러라고 하는데 빨아들여 가지고 사실은 이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이 호스를 통과해서 이쪽에 있는 바틀에 다 담겨요. 석션 샘플러 바틀에 다 담기는데 큰 것들은 여기에 이 호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큰 것들은 이렇게 기술이 좋죠. 굉장히 이렇게 흡입해서 이 박스 안에다 집어넣는 저거는 이 파일로트들 기술이 이 로포스 파일로트들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파일로트들 기술이 좋아서 저게 가능했던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퇴적물에는 뭐가 사나 왜냐면 작은 생물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강극 생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메이오파우나라는 것도 있고 또 물론 뭐 이 안에 이제 다른 생물의 유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또 이 퇴적물 안에 표층부터 밑에까지 생물이 어떻게 분포하는 왜 그러냐면 심해는 또 들어오는 먹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수도 그렇지만 이 옆에 열수 지역은 미리 말씀드리면 열수 지역은 한 반경 지역마다 물론 다른데 한 50m? 반경 50m에서 멀어야 100m 이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전 세계 70%가 바다인데 그 바다에 50m, 100m 해봤자 점도 안 돼요. 거기 지역에밖에 열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외에 떨어진 지역에도 심해 지역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나를 저희는 이제 같이 동시에 비교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심해 생물에 대한 또 궁금증도 풀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하기 위해선 이 먹이가 오지 않는 생물에는 표층에 얼마나 살고 그 밑에 산소 공급이 덜한 그 밑에 먹이가 좀 적은 그 밑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가 해서 이렇게 코알을 찍어서 버티컬하게 수직적으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표층 1층, 2cm층, 3cm층, 4cm층 어떤 생물 이런 거를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푸시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아직 발표를 안 한 지역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미일 공도로 갔다 온 인도양에서 처음 발견된 가이레이 지역이에요. 거기를 다시 한번 갔어요. 좀 한참 지나서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일단 지금 영상만 이렇게 가서 많이 변하고 여기는 새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를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렇게 말미잘도 많고요. 좀 다르죠. 아까 있던 거기는 조개류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새우와 말미잘류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심해 어류들이 이제 장어류 종류인데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 게 같고 특히 이렇게 새우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새우도 한 종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만 놓고 봐듯이 이 빨간 것도 다 새우거든요. 아주 작고 이거랑 벌써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종류의 새우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 위에서 그 잠수를 끌어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사실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잠수함이 올라오면 요 앞에 로봇팔 있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채수 그 버스킷이 있고 그 버스킷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다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막 각자 막 통을 들고 와가지고 아까 세디먼트 그 푸시코어 한 거, 그 다음에 요 앞에 샘플 박스 앞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이제 채로 걸러요. 왜냐면 이 물에도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거든요. 왜냐면 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생물을 넣기 때문에 생물에 부착하고 있었던 것들, 뭐 기타 뭐 여러 개 있었던 것들을 이 굉장히 고운 63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걸러내면서 한 개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생물들을 이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생물까지 이렇게 저희가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생물 배양도 배 위에서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하기도 하고요. 동물 플랑크톤을 거기서 현미경에서 바로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미경에서 메이오파우나 강극생물이라는 메이오벤토스라는 중형조선 생물을 실시간으로 어떤 생물이 있나 해서 배양돼요. 살아있는 채로 저희는 요거는 제 주 전공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탐사는 1개월 내내 이 생물들을 살려서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암석도 이렇게 커팅하고 큰 생물들을 실시간 모니터로 분석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각자 소팅을 해가지고 배 위에서 이것들은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이 안에서 또 여기에 특히 또 기능성 유전자나 또 분자생물학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미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생물이 신선할 때 이런 것들을 시료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분리하기 전부터 물론 몇 개째씩 가져가서 바로 조직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다 빼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피 성분 같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런 성분들을 다 뽑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거기서 탐사가 끝날 때쯤에는 저희가 어디에서 몇 개체 어떤 생물을 채집했다는 크루즈 리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찌렁이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원시성 따개비류 이거는 진짜 진화론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된 따개비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눈먼 개나 그다음에 허리 꺾인 새우류 무니톱시스나 뭐 이런 생물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대형 저서 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개통관계 연구나 기타 여러 가지 대형 저서 생물의 이제 신종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다무류 개찌렁이도 신종을 발견해서 국제전례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열수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갔다 와서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분포를 다시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선용동물 네마토다라는 가장 우점하는 메이오파우나에 우점하는 생물의 선충류인데 이게 1mm도 안 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60 마이크로 그 다음에 6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도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그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생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신종 후보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도양 열수에서 약 31종의 선용동물 종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저적성 요광류 벤틱 할팍티코이다도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해서 국제저널에 저희가 발표됐고 논문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고등류 그 다음에 새로 발견된 아까 홍합류 뭐 이런 거 그 외에 저희가 여기서 뭐를 했냐면 이 열수생물들 추출물 때 생리활성 효능을 분석해서 항고혈압에 우수한 효능이 있는 걸 발견해서 고혈압에 관계된 어떤 약물 관련된 일을 했고요. 또 더불어 매우 높은 뇌신경 염증 저해 활성과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신물질 페나조스타틴 J라는 거를 대량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도 냈고 현재 이거를 계속 동물 실험까지 끝낸 상태고요.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대형 저소 생물은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하고
말씀드린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온누리나 뭐 온바다나 뭐 이런 지역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많이 다르다. 거기에 따라서 생물도 많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DB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 과학자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요거 좀 지나면 아마 일반인들에게 오픈할 때가 되면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대부분 생물 자원인데 그럼 생물 자원만 있냐? 아까 말씀하신 광물 자원도 있기 때문에 광물 자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심해에는 광물 자원이 망간 단계, 망간각, 열수광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열수광상. 열수광상은 수직적으로 광상이 아까 50m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 가운데까지 들어가잖아요. 멘트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는 광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높은 금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광물이 많고요. 망간 단계는 이렇게 태평양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이거는 표층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갈처럼.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망간 단계는 이렇게 자갈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층 태적면에 이렇게 쫙 널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광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와이 앞바다에 광상, 그러니까 심해 광물 광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망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태평양에서 지금 망간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망간, 니켈, 코발트, 열수광산, 금은, 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이 현재 해적 금속 자원을 약 250조 톤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육상 매장량의 약 20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간은 육상의 약 44배, 코발트는 200배, 니켈은 15배 이상의 해저에 저장돼 있다라고 지금 추정돼 있고 국제적이고 최초 광고 계약 체결을 저희가 2001년에 6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되게 빨리 했죠.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여기에 광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어서 현재는 31개 광고가 계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을 빨리 차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별 심해적 광고 보유 현황인데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아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 군데 국가 보유 주요 광고 개수가 이제 3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간 단계가 19개, 열수광상 7개, 망간각 5개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망간각 18년에 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망간 단계 했고 열수광상도 인도야 이거를 저희가 발견한 지역이 우리나라 광구 현재 등록 지역입니다. 이래서 공해상의 3개, 그다음에 각 광종 이 3개와 남태평양 조서고 이지에도 탐사 광구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피지나 통가랑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탐사하면 몇 프로 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 땅에 저희 광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열수광상까지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그냥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생물인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열쇠는 재밌는 이 초임계 유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게 무엇인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열수 지역이 이제 커피 원두로부터 카페인을 제거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 열수 지역이 이런 액체, 기체, 고체 단위 4번째 상태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요 단어를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공부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바닷속 세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해는 단순히 신비로운 공간이 아니라 또 인류의 과학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무대라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특강으로 심해 연구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문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선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이 심해에 사는 생물이 바다 위로 올라오면 아무래도 압력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생물들은 죽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남게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 질문이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10m에 1기압씩 내려가요. 그러면 3000m면 300기압.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열수 발견한 지역이 2000에서 3500m 사이인데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은 살아요, 죽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답은 기체로 되어 있는 몸에 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면 다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체나 액체로 채워져 있으면 압력이 변해도 그 생물들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은 기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의 불에 같은 경우, 그것들은 올라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고기들 깊은 데 있는 거 올라오면 불에가 입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터져요. 예, 그렇게 기체로 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살릴 수 있어요. 단지 갖고 올라올 때 막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저희 잠수정 앞에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 갖고 오는 거는 올라오면 다 살아서 올라오게 돼요.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는 동안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스카무라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잠수정이 크게 무인 잠수정과 유인 잠수정으로 나뉘는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유인 잠수정하고 무인 잠수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인 잠수정에 해미래가 있었어요. 근데 유인 잠수정은 아직까지 옛날에 해양 250이라는 걸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거 빼놓고 근대에 들어서 우리는 없죠. 그래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강연 도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유인 잠수정을 제가 몇 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신카이 6500을 타고 휘지도 갔었고 인도양도 제가 아까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학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봤을 때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서 옷을 고르는 것과 모니터를 보고서 모니터를 보고서 옷을 고르는 것의 차이, 과학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 잠수정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 생물도 선택해서 잡아올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인 잠수정은 그게 좀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또 무인 잠수정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도가 좀 적고 또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뭐 이 관리가 좀 수월하고, 유인 잠수정에 비해서 유인은 아무래도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김진경님 질문이고요. 온누리 지역, 온바다, 온나래 지역 중 탐사가 가장 힘들었던 지역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곳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온누리, 온바다, 온나래 중 탐사가 제일 힘들었던 지역은 그 지역이 힘들었던 거는 없어요. 셋 다 새롭게 찾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사실 힘들었던 건 그때가 코로나 때라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어요. 코로나를 뚫고서 저걸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근데 세 군데 발견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온누리가 잠수정 없이 저희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바다, 온나래는 저희가 그래도 잠수정을 가지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누리 지역이 제일 힘들었다고 볼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곳은 아직 더 저희가 온바다, 온나래 쪽은 논문도 아직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온누리 지역 논문에서 신종 나왔던 건 다 온누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론 온바다, 온나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나왔던 게 온누리였기 때문에 거기가 좀 성과가 많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질학적으로 성분이 다른 데라 태평양에도 없는 지역이라 거기서는 앞으로도 계속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이솔님 질문입니다. 비스켓에 생물을 담아서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압력 유지가 안 되면 샘플이 손상되지 않는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방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버스켓을 말씀하는 건데, 잠수정 앞에는 대부분 이제 저는 탐사용 잠수정 앞에는 버스켓이 다 있어요. 버스켓이 있어서, 근데 그 버스켓이 딱 닫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 변화가 있다면 이 해수면에 올라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유인 잠수정하고 무인 잠수정의 차이가 그것도 있네요. 무인 잠수정은 해수면에 올라오면 바로 올려요. 그리고 배 위에
갑판 위에다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냉각한 심해랑 똑같은 한 2도, 3도 되는 해수를 냉장실에 담아놨다가 그걸 갖고 와서 바로 생물을 옮기기 때문에 거의 손상이 안 돼요. 근데 유인잠수정의 단점이 있는데 유인잠수정은 위에 이 케이블이 같이 딸려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자동 항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인잠수정은 표면에 잠수부가 가서 그 배에서 내릴 때는 케이블로 내려서 그 케이블을 풀어줘야 돼요. 잠수부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세 분이 뛰어들어서 그걸 하는데 올라와도 다시 그거를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케이블. 그래야지 다시 배 위로 올리는데 그럴 때 표면에 만약 한여름이면 표층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버스킷 안에 그 온도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일정 생물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유인잠수정의 단점이고요. 무인잠수정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이번엔 이은성님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심해 생물 중에 의학이나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학은 주셨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생물 거기서 성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항암 성분이나 항고혈압 그다음에 기타 이제 기능성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기능성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의학의 재료가 되는 어떤 고혈압제나 뭐 이런 심장 관련 그다음에 항암 관련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저희가 지금 동물 실험까지 끝난 게 있고요. 그것도 지금 많이 진행된 거고 그런 쪽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성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고 식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개예요. 심해, 딥시. 딥시는 굉장히 일반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어떤 생물은. 근데 열수 생물들은 좀 달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수에 있는 생물들은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열수 분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출구 안에 아까 설퍼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수 근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자기 몸속에 설퍼 옥시다이징 박테리아를 갖고 있어요. 설퍼를 산화시켜요. 유황산화세균을 몸속에 갖고 있어서 환원해서 산화가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입도 태화되어 있고 위나 장 같은 것들이 없어요. 열수 생태계 근처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몸속에 공생 박테리아가 많아서 그걸 먹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열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먹지 않는다. 공생 박테리아로 산화시키면서 살아간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엔 김미란님과 김현수님 질문이고요. 먼저 김미란님 질문으로는 심해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주셨고요. 예. 네, 김현수님 질문은 바다 표면의 오염 그리고 심해의 오염도가 같을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심해 생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현상이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예. 심해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심해 여러분들 그 태평양이 5,000m 정도 되는데 보통 전 지구상 수심의 평균이 3,65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태양광은 200m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심해의 기준이 200m 이하, 빛이 안 들어오는 데를 심해라고 하는데 산소가 있을까요? 먹이는 있을까요? 먹이는 있겠죠. 육상에서 떨어지고 저희가 그거를 머린 스노우라고 그러는데 육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먹이가 되는데 계속 말씀해도 되나요? 예. 근데 그 심해에 산소가 공급되는 건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으면 그게 가라앉아요. 그래갖고 그게 해류를 형성해서 심해 그 태평양 밑바닥에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 거거든요. 빙하가 빨리빨리 녹고 막 녹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더 많이 가라앉았겠죠? 그럼 더 많이 가라앉아서 더 많이 밑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오염이랑 심해 오염도가 같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심해의 오염도랑 바다 표면이랑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표면은 왜냐면 플로팅하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해 생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현상이 보이는지 생물에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해 생물에서 저희가 200m 이하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많은 심해에
심해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도 잠수정으로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고 심해 쓰레기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막 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지중해 같은 데는 특히 막 심해 깊은데 몇천 미터에도 막 그쪽에 가면은 몇천 미터에도 쓰레기가 있다는 뭐 500m 몇 미터에서 찍은 건가 제가 본 것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쓰레기들이 거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와 또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주신 김동성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 풍성한 이벤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참여하셔서 즐거운 혜택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내용은 지난 3회차 이벤트 당첨자분들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프티콘이 개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라이브 종료 후에 뜨는 화면 속 QR코드에 접속하신 다음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강연은 9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바다의 쉼표를 해양생물의 안식처를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주 박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